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신경언어장애 연구실 박사후 연구원 최수진입니다. 저는 2022년에 스트록 저널에 게재된 실어증 환자의 언어치료의 총량, 강도 및 빈도와 언어 수행력 간의 관계 연구를 분석한 메타 분석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실어증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을 만나면 언어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좋아지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실 막연하게 많이 받으실수록 좋아요가 아니라 근거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연구가 그런 부분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기준 임팩트 팩터 8.9 Q1에 해당하는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저자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논문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논문은 여러 나라의 연구기관이 함께한 다기관 국제협업 연구로서 개별 연구자가 아닌 국제연구그룹 명칭을 저자로 표기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어증은 뇌졸중 후 흔히 나타나는 언어장애로 언어 산출, 청각적 이해력, 읽기, 쓰기 등 다양한 의사소통, 언어적 기능의 손상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언어 기능의 회복을 위해 수행되는 대표적인 중재가 바로 언어치료입니다. 기존의 메타 분석 연구들은 언어치료가 언어 이해와 표현, 그리고 기능적 의사소통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강도나 기간, 그리고 총량, 빈도와 같은 요소들이 언어 회복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간 결과의 이질성과 해석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최적의 치료 조건을 명확히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혼재된 결과의 주요 원인이 실어증의 임상적 이질성, 그리고 다양한 중재 방식의 복잡성, 그리고 사용된 평가 지표의 다양성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집단 수준의 요약 데이터를 활용한 메타 분석에 기반하고 있어서 개인 수준에서의 치료 반응의 차이나 공변량의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개인 참여자 데이터라고 하는 IPD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메타 분석이 보다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메타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뇌졸중 후 실어증 환자의 언어 회복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치료의 다양한 속성과 이러한 중재 요소들이 언어 기능의 하위 영역과는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뿐만 아니라 비영문 자료의 번역과 미공개 데이터 요청을 포함해 폭넓은 문헌 탐색 과정을 거쳤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IPD 10명 이상을 포함한 실어증 중재 연구만을 포함하였고, 그 중에서도 무작위 대조 연구인 RCT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5개의 RCT 총 928명의 IPD가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주요 범주의 변수를 추출하였습니다. 첫째, 인구 통계 및 뇌졸중 관련 정보로는 연령, 성별, 생활 환경,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실어증, 뇌졸중, 발병 시점, 병변의 유형과 위치, 초기 중증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언어 능력 지표로는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볼 수 있는 AQ, 그리고 청각적 이해력을 볼 수 있는 토큰 테스트의 점수, 그리고 네이밍 테스트를 볼 수 있는 BNT 점수, 그리고 기능적 의사소통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점수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치료 특성 변수로는 치료 빈도와 강도, 기간, 그리고 도시지 등에 대한 정보, 치료 접근 방식, 내용, 맞춤 여부, 그리고 난이도, 그리고 대면으로 하냐 비대면으로 치료를 했냐 등의 치료 제공 방식과 입원 환경에서 진행을 했는지 외래 환경에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치료 환경, 그리고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가 치료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제공자 유형까지 폭넓게 포함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분석에 포함된 환자들의 특성을 보면 발병 후 경과일의 중앙값은 61일이었고 급성기와 아급성기 환자들이 주로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좌반구 병변을 가지고 있고 허혈성 뇌졸중 환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치료의 전체 시간에 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 언어 능력과 청각적 이해력은 20에서 50시간 사이의 치료에서 가장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시간 이하의 치료는 청각적 이해력에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은 14시간에서 20시간 사이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5시간 미만의 치료는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오른쪽 피겨를 보시면 치료 시간 구간들 사이에 어떤 비교가 이루어졌고 얼마나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뤘는지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굵은 선은 그만큼 연구 결과가 많이 존재했다는 거고 얇은 선은 연구 결과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겨를 보실 때 굵은 선이라고 치료 효과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연구들이 메타 분석에 포함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강도, 즉 일주일에 어느 정도 치료 시간을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언어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전반적 언어 능력에서는 주당 2시간이건 3, 4시간이건 또는 9시간 이상이건 이러한 치료 조건 모두에서 비슷한 수준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는 주당 2시간 이하 또는 4시간 미만 구간에서 유사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청각적 이해력은 양상이 조금 달랐는데요. 주당 9시간 이상, 즉 가장 높은 강도 조건에서 가장 큰 향상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당 2, 3시간 수준의 강도 조건에서는 청각적 이해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청각적 이해력 회복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고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주당 몇 번의 치료를 받는지, 즉 주당 치료 횟수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전반적 언어 능력은 주 5일, 즉 매일 치료했을 경우 가장 큰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3에서 5일 정도 치료도 유사한 수준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즉 일주일에 3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는 전반적인 언어 능력, 즉 AQ가 향상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도 주 5일 치료에서 가장 높은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 5일 이상 더 치료를 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더 높은 향상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즉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은 일정 수준 이상의 빈도를 넘겨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청각적 이해력은 주 4에서 5일 치료에서만 유의한 향상이 있었고 주 4일 미만의 치료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치료 접근법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분석은 포함된 데이터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해석에 신중함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형 접근법은 전반적인 언어 능력과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과 가장 관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낱말찾기 중심의 접근법으로는 이름대기 능력을 향상시켰고 청각적 이해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포놀로지컬을 이용한 접근법에서는 전반적인 언어 능력 그리고 청각적 이해력 모두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 기능적이거나 활용적인 접근에서는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관련이 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언어적 프로파일과 회복 목표에 따라 치료 접근을 선택할 때 참고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치료의 구성 방식에 따른 효과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홈 프랙티스, 즉 치료 외에 집에서 연습 과제가 병행된 경우 전반적인 언어 능력에 유의한 향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치료에 따라서 효과를 살펴보았는데요. 맞춤형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기능적 맞춤형 치료는 환자의 실제 생활 상황이나 의사소통 목표에 맞춰서 치료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물건 사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표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두 번째인 난이도 기반 맞춤형 치료는 쉬운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문장 또는 대화처럼 언어학적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기능적 맞춤형 치료가 모든 언어 영역에서 더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 환경, 제공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즉 치료의 효과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선 결과들을 서머리 해보면서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토대로 임상 적용을 위한 요약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언어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가장 먼저 많이 받는 질문이 언어 치료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본 논문을 기반으로 대답을 한다면 일주일 4일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 최소 20시간 이상은 받아야 하며 치료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 5시간 이후의 단시간 치료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명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 받는 질문들은 언어 치료에선 도대체 뭘 하나요? 인데요. 이 질문에는 말을 표현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훈련도 함께 병행하는 혼합형 치료를 진행했을 경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앞선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면 환자분의 일상생활이나 정말 이제 하신 직업이나 필요한 말 등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개별 맞춤형 목표를 세우는 게 언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치료실에 매번 오는데 집에서 안 해도 되겠죠? 라는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 논문을 통해서 이론적 근거를 확립했기 때문에 치료실에서 했던 것들을 집에 가서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사가 내준 과제를 하거나 연습을 할 경우에는 훨씬 더 언어 회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오실 수 없는 경우는 비대면과 같은 치료 플랫폼을 활용하셔도 내원에서 받는 치료만큼의 효과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언어 치료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 보다도 얼마나 꾸준히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받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디스커션입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흔히 주 2회 치료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치료와 빈도와 강도 총량이 본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건과 여력이 된다고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 시간을 유지하고, 즉 총량을 유지하고 주 4에서 5일 정도의 꾸준한 치료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적 맞춤형 중재, 그리고 홈 프랙티스와 같은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되는 언어 능력에 따라 치료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평가를 바탕으로 한 개별 맞춤 설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몇 가지 제한점은 존재하는데요. 데이터의 대부분이 영어권이고 고소득 국가에 기반하고 있으며 치료 강도, 빈도, 총량은 서로 완전히 독립된 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요소별 최적 범위 검증을 위한 후속 RCT가 필요하고 실제 임상 자원과 제약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치료 설계 방안을 개발하는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